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안용 작가라고 예, 합니다. 예, 예. 그 자기소개 일단 먼저 저는 보자, 포항에서 태어나서 6살에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선박 관련한 선박도 이제 업 쪽이었죠.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선주 집이 부산이라서 포항에서 이제 이리로 이사를 왔고 부산에서 학교를 쭉 다 다녔어요.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20대는 거의 불교 청년회 활동으로 다 보냈고 30대는 불교 사회화 운동한다고 30대를 보내고 40대 들어서서 부산 민학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이제 부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거의 25년 넘게 부산 관련한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사료를 수집하고 뭐 이렇게 있죠.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기억하시는 부산이 가장 활력이 넘치고 그런 시절이 있다면 언제이며 각각 부산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선시대 것만 하더라도 뭐 거의 존재감 없는 도시였어요. 뭐 도시라기보다 그냥 한반도의 그 남쪽의 한 변방의 어촌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후로 이제 외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장소였어요. 근데 외관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한일 간의 어떤 교류 그리고 무역 외교 뭐 이런 쪽에 어떤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았던 것이 이제 동래부 그리고 이제 부산포가 이제 중심이 됐던 이런 곳이고 그다음에 일제 시기를 근대 개항이 되면서 일제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대륙 침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교도보적인 도시로서 이제 개발이 돼 갔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귀환동포들 거의 한 200만 가까운 데서 150만 정도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기록적으로 볼 때는 그 가운데서 아마 16, 7만 명 정도가 귀환동포들이 부산에 정착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해방 직후에 부산 인구가 한 27만밖에 안 됐어요. 27만이 조금 못 되는 인구였는데 49년도에 부산 인구가 47만이 되는 거 보면은 인구 20만 명이 27만에서 47만으로 21, 2만 명이 한꺼번에 늘 수는 없어요. 자연적인 어떤 인구 증가 추세로서는. 그러면 귀환동포들이 그만큼 들어왔던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84만 도시로 바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360만까지 갔다가 330만 정도 도시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데 부산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일제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도로서의 어떤 도시로서 이제 성장시킨 것이 이후에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란 수도가 되고 게다가 6,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보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한 것이 오늘의 부산의 정체성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쪽이 음료 박스 하나 좀 치울 수 있을까요? 요거 박스요? 선생님 이거 잠깐만 이거 빼서 내려놔도 될까요? 예? 이거 잠깐 빼서 내려놔도 될까요? 그거 빼도 돼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나서. 아, 그래요? 음료수가 걸려가지고. 예. 네,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도, 네. 서구, 동구가 그 마을이 형성됐던 시기에 그 곳에서 이제 집 짓고 살았던 그 시대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역사적인 사료들이라든지 옛 지도, 사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영도는 사실 1900년대에 그러니까 근대 개항되고 나서 부산 지역의 일본인들의 공업 단지로 개발을 했어요, 영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시기에 이 공업 도시로서 이제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선과 관련된 업들, 철강과 관련된 업들, 뭐 이 제염업 그렇게 제제염이라 그래서 어떤 천일염을 다시 가공해서 일반 꽃소금처럼 만드는 그런 업종. 뭐 게다가 이제 조선경질도기 주식회사라고 해서
그 대한독의 전신이었죠. 도자기 공장이 동양 최대 도자기 공장이 세워진 뭐 이런 과정에서 공업화로 인해서 영도가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공업화가 결국 인구 증가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이제 1934년에 영도다리라는 다리까지 만들면서 이제 교통량을 이제 수월하게 만들었죠. 사실은 이제 영도는 1880년대 중반경 사진을 보면은 영도 전체에 100호도 채 안 될 정도의 드문드문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던 이런 곳이었던 것이 공업화로 인해서 일제 시기에 굉장히 이제 부흥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선박 조선과 어업 쪽에 영도가 좀 특화되는 도시로 간 것이 60, 70년대에 타 지역 사람들이 영도로 많이 오게 됩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조선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 외에 이제 뭐 대한독이라든지 대한조선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제조업과 연관된 이런 것 때문에 영도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80년대 중반에 인구 22만까지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인구 10만 단위로 이제 11만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체된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의 영도가 공업 도시였다면 지금의 영도는 어떤 면에서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조업들은 뭐 한진중공업과 그리고 대평동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제조업이 그 도시를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이런 싸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화 이후에 보면은 공업화가 된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업화가 되지 않은 지역들은 인구가 자꾸 소멸해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요. 즉 먹고 살기 위한 직업적 개념들이 결국 그 지역의 인구를 어느 정도 받쳐준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1800년대 중반까지만 보면은 지금 남부민동이라고 불리우는 방파제에 있는 건너편 그쪽 일대에 인구 집중화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192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이 이제 몰락해가는 즉 그러니까 일제가 토지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농민들의 토지를 소위 동양적 주식회사에서 그걸 뺏어서 일본인들 이민 온 우리나라로 이민 온 일본 이주업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농촌이 붕괴가 되는 소작농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아미동 지역에 이제 주로 집중화되고 시작하고 그러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중반에 도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되면은 이 구독운동장이 생기면서 이제 전차가 그쪽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의 부자들, 부호들의 일본인들의 어떤 부자들의 어떤 전원주택 정도로 이제 대신동이 이제 발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보여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서대신 사동 쪽에 지금 위생병원 있는 그쪽 일대라든지 군데군데 상간자락 쪽에 이 뭐랄까요 그 도시에서 밀려난 영세민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피란민들이 이제 군데군데 들어서면서 서구도 어느 정도 도시화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일단 영도와 서구를 비교하자면은 근대개항 이후로 그쪽 지역들은 어업으로 인해서 즉 이 부산이라는 지형을 보면은 낙동강 하구 쪽에 아주 풍부한 어족 자원들이 이게 남항으로 들어와서 영도 다리 밑으로 해서 북항으로 나가는 이런 회유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부터 해서 근대 초기까지는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게 이제 바탕이 되었다면은 이후에 이제 그 일제 시기에 일본인들의 어떤 거점 지역으로서 자리 잡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피란민들이 이제 가세하면서 산자락으로 이제 집들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게다가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71년 이후로 이제 공동어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공동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부민동, 충무동 이쪽 지역들에 많이 또 종사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특히나 작은 장소에 학군이 가장 많은 지역이 또 대신동 지역들입니다. 초등학교, 중등, 고등, 뭐 대학까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구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구도 동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선 후기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크게 존재감이 없던 그냥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러던 것이 일제가 그 1910년을 이제 전후해서 이제 쌍산착평공사라 그래서 이제 용두산 지역에서
부산진으로 나가는 해면을 이제 매립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가 이제 도시화로 돼가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이런 그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중구의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일본 정관 거류지, 그리고 지금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진화정일에서 청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관 거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서는 이제 한반도에서 좀 이래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소위 무역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우리는 근대 초기에 그 사람들을 객주라 불렀죠. 전국의 객주들이 초량으로 몰리게 됩니다. 왜?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이쪽에서 그 사람들 만나기 쉽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형성된 인구들이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이 피라민들이 가세하면서 오늘의 뭐 동구를 이루었다. 게다가 이제 특히 이 지금 부산역이 있는 일대는 1936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이제 3, 4부두 매축 공사를 하면서 그 일대 토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요. 근데 거기 일단은 해방된 뒤에 이 매축 공사를 하면서 물웅덩이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한쪽은 피라민들 약 한 3,000세대 정도, 그 옆에는 이제 미군들 저유 탱크가 있는 이런 곳이었던 것을 1962년부터 그 일대를 정비를 하면서 부산에 이제 해방 이후에 최초의 이 계획된 상업 공간으로서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오늘날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가 그만큼 번성하게 됐던 거죠. 과거에 부산역은 조항동에 있던 것을 68년도에 부산역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이제 상업, 무역 뭐 이런 쪽 바로 뒤쪽은 또 부두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방면으로 이제 커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그렇게 발달된 서구나 중구나 영도나 동구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예, 질문을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그, 그 이제 장전동이나 예. 서면이나 장활치, 중앙동 요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부산에서 약간 문화의 거리로 보통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인 상징이 됐던 계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조항동 일대는 한국 전쟁 시기에 이곳으로 왔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광복동을 중심으로 이 꽃을 피운 것이 60, 70년대에 부산 이제 그분들은 올라간 뒤에 부산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어받았던 거죠. 이어받았던 것이 거의 8, 90년대까지 부산 문화의 중심이 이제 뭐 광복동, 남포동, 조항동 이쪽 일대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서면이 왜 또 발달하게 되냐면 서면의 역사를 보면 일제가 1936년부터 시작해서 44년까지 로타리를 만들고 보밀동까지 도로를 만들면서 서면 로타리를 방사형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후기부터 해서 80년대, 70년대까지는 이 조방합이라 불리우는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공업화, 조방합, 전포동, 서면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 68년에 사상공업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전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서면들이 이제 소위 교통과 학군 이러한 것들이 서면 중심으로 이제 번져갑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신동 중심이었다면은 80년대 이후로는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학교라든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면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학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70년대에 사상공업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그나마 서면 쪽으로 오면 조금 배운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문화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학원 때문에 서면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 사상 지역의 노동자들은 서면에 가면은 젊은 층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면이 다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손꼽히는 부산대학교라는 공간이 무시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장전동은 그냥 부산의 외곽 지역에 그냥 이 뭐랄까요 그 산자락을 낀 농업적인 도시였던 것이 부산대학교가 그쪽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직후였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 문화들이 이제 그 일종의 형성이 되어지고 특히나 이제 지하철이 만들어져 80년대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제 장전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문화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문화는 일반적인 부산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문화라기보다도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들이 그쪽에서 많이 잃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한 것이 결국 인구가 집중화되고 지금은 부산에서 뭐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서 변해 곳이 이제 장전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래요. 이 교통의 흐름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꾼다. 과거에는 그러면 장전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오늘날 왜 갑자기 장전동이 이 쇠퇴됐느냐. 그것도 예, 뒤에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부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거에 가장 화려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점이 있다면 그 연도나 그 뭐 지역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활발해진다는 것이 이제 자본이 흐르느냐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도시가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돼 있느냐 아니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편화돼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부산이 가장 활발했던 것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공업화 산업화 시기에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 노동력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결국 제가 이래 쭉 봤을 때는 80년대 이러면 전두환의 어떤 독재 정권이 횡행하던 시기다 이렇게도 보지만서도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요구, 욕구 이런 것들도 컸고 게다가 문화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80년대가 어느 정도 부산에서는 전성기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처럼 이 뭐랄까 산업화가 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덩치 큰 공장 몇 개가 지역별로 뭐 이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해졌고 그리고 지하철이 8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도시도 이제 팽창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저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 사이가 부산이 조금 뭐랄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전성기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그 어제 영도나 아니면 서구, 암이동 그리고 이제 초량 그 호천마을 일대 이렇게 어제 촬영을 했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복도로 이런 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계단이 많고 그리고 골목이 되게 좁아서 그런 이게 건물 자체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거에 당시 거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공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어떤 역사적 변화로 이래 보면 가장 큰 게 해방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귀한 동포들이 부산에 유입해서 정착한 것,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에 피난을 내려왔다가 정착한 것, 그리고 6, 70년대 공업화 시기에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온 것, 이렇게 큰 세 단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지를 이야기할 때 소위 그 80년대 이후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거는 걸 보면은 초기에는 아파트가 학군을 많이 따졌어요. 두 번째 따지는 것이 교통편이었어요. 세 번째 따진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지금 와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아파트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아파트의 어떤 주거 요건이라든지 아파트의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이제 변화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초기에 삼복도로에 왔던 사람들은 귀한동포였던 피란민이었던 공업화 때문에 왔던 우선 비바람 피할 자리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이제 공업화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밖으로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기에 이제 참전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참전 수당이든지 뭘 어떻게 벌어온 돈으로 흙집이었던 것을 벽돌집으로 바꾸는 이런 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동 특수 때문에 80년대에 거기서 돈을 번 것으로 집을 2층으로 올린다든지 옆집을 사서 늘린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자가용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이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이제 주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여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기에 왔던 사람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동네에 어울려서 살던 정 때문에 못 떠나는 거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자가용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곽 지역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로 가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쭉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이런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서도 그분들은 이웃과의 정 때문에 내지는 어떤 자식과 합류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상대적인 어떤 자기 묶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면에서 부산이 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삼복도로를 만들 때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교통, 위생, 그리고 소방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도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교통이 편해지니까 이제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후에 자가용이 보편화되지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것 내지는 계단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시대에 삼복도로가 필요해서 60년대에 만들었다면은 80년대, 90년대쯤에는 거기에 어떤 주거를 좀 더 뭐랄까요, 그 정주감을 느낄 수 있는 주거지로 만드는데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파트를 만들거나 뭐 재개발을 하는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쓴 게 아닌가. 그거는 제가 그래 보는 뒤에 거죠. 질문들이 더 예,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현상들도 많이 목격을 하는데요. 소장님이 보시기에서 이제 지금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첫째는 도시 외곽 지역 개발을 60년대 후반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떠난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쪽에서 난 자식들이 그쪽이 아닌 다른 외곽 지역이 개발된 지역으로 떠난 이런 게 있고, 주거 문제라든지 학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뭐랄까요, 그 결혼을 좀 기피하는 젊은 층 세대들이 거의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 이것도 같이 왔지 않았나. 결국은 이 정주감을 줄 수 있는 주거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음, 지금 요즘에 뭐 부산대 아까 전에 말씀 네. 주셨는데 거기에 특히 저도 이제 부산대 학교 학생이기도 하고 그 장전동 쪽에 보면 이제 패션 거리가 한때 되게 네, 유행을 그랬죠. 선도하는 네.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은 역사적 관점보다는 먼저 거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장소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고등학생들이든 아니면 전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에 부산대학교 주변에 가면은 그래도 좀 배운 학생들이 있고 주변에 어떤 그 뭐랄까요 뭔가 그쪽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 자기 우월감 같은 게 조금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1호선이 생긴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몰려갔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하철 3호선인가 4호선 이제 동래역을 관통해서 저쪽으로 가는 그 지하철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래 쪽이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부산대 쪽에 갔던 학생들이 동네 쪽으로 옮겨간 이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안 거기가 이제 패션거리였던 것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싸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문화들도 같이 갔다. 구매와 관련한 어떤 이런 이 요건들이 좀 바뀌었던 것이 아마 패션 쪽이 조금 이렇게 추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게다가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부산의 지역 학생들보다도 타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주말 되면 집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평일에 어떤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주말에 자연스럽게 하는 쇼핑들이 무시 못 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어떤 역동성들이 좀 떨어졌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부산대학교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됐어요. 인구가 저만큼 왔으면 이것이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쇼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요구들이 부산대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의 패션 감각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특정 지역의 학생들, 대학들을 보면은 이게 움직임이 좀 달라요. 보면은 예를 들면 경성대와 부경대가 있는 쪽들을 보면은 주점 문화가 그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동아대 쪽들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작은 집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들이
그 부평동 지역으로 와서 소비를 하는 게 있는데 부산대는 주점 문화도 어느 정도 있지만 다방 문화에다가 패션까지 같이 그렇게 겸비됐던 것들이 과거만큼의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좀 컸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거죠. 부산이 제가 알기로 그 소멸 그런 그 지금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게 좀 빨리 일어나고 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빨리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그 특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대학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국립대도 많고 이런데 과연 대학에서 이 그 뭐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네들이 그 다음 단계 즉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업을 차리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자기 문화를 바꾼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커리큘럼들을 과연 대학에서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부산에 못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인재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그러한 것들을 다 하지 못한 원인이 일차적으로 있고 이차적으로는 그 인구와 관련된 것들 일단 주변의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생산 기반 시설들이 결국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요인이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산업 구조들이 꼭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소장님이 빈집을 요즘에 그렇게 바라보실 때 그거를 철거 대상이라는 그런 형태보다 기록의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의 현재를 바라본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집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집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동양권 내에서 우리 나름의 어떤 특징적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일제 시기를 겪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임시적 정착에 바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우선 짓기 바빴지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고유한 어떤 특징들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국적이냐 꼭 그렇지도 않다. 하지만 특정 세대를 쭉 이어오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한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변종된 한국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주거 문화와 관련해서는 기록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방 한 칸에 살았던 시절에서 내지는 방 두 칸에 식구들이 살았던 시절에서 다락 올렸던 시절 그리고 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에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에서 지금 또 달라져가는 이런 과정들이 보면 남아있는 집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화 작업들을 좀 진작에 좀 했었어야 된다 하는데 거의 안 되고 있는 꼴이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계속 소멸해가는 이게 이건 질문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주민들이 남아 계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그 동네에 있는 그 남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서로 간의 형편이 비슷한 관계에서는 교류가 쉬워요. 근데 이게 어떤 서로의 어떤 삶이라든지 형편이나 이런 게 이제 차등이 낮으면은 교류가 조금 뜸해집니다. 자, 이제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과 현재 자식 세대의 주거 환경과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같이 갔을 경우에 자기가 겪어왔던 문화나 이런 것, 그 뭐랄까 이런 것과 다르다 보니까 안 얹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아파트에 아주 편리하게 잘 지내지만 부모들은 불편해도 좋다. 이대로가 만족된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안 움직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빈집들을 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요 그 시간을 두고 대학은 건축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게 또 대학이고 예술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과 지역이 조금 협업을 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대학의 오픈 캠퍼스, 즉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쪽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한 10년 정도만 관찰을 했더라면은 아마 훌륭한 이걸 해결 방안들을 안 만들었겠나 싶은데 아무도 그 시도를 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싹 뭉개고 재개발하는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썼지, 그 대학과 함께해서 건축과 문화가 변용된 어떤 도시 지역을 바꿔나가는 시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게다가 그런 것들을 단순히 뭐 특정 지역에 그 뭐랄까요, 그 뭐 묶어서 뭐 100억씩 주고는 스스로 해봐라 그러는데 그거는 돈만 소멸했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까지 제가 소장님께 드렸던 질문들은 이제 부산의 현재라던가 이제 과거에 있는 부산에 대한 그런 질문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제 작품들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상 있던 그거를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바라봤을 때 제 작품관과 지금 부산의 그 현재에 대한 그거를 같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에 대한 미래 가치, 그런 미래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가제긴 한데 전시 제목이 지층의 시간이에요. 과거에 있는 부산. 그게 이게 그 뭐지, 흙으로 치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켜켜 있는 게 좋은 기록일 수도 있고 나쁜 기록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나쁜 기록 역시도 저는 부산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는 작품으로 이제 환원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 작업들을 이제 들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을 소장님께서 보신다면 역사적인 뭐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땅을 한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어떤 수억 년 전의 지층에 의해서 뭐 불쑥 튀어나왔다가 그것이 그냥 흙과 돌로 되어 있던 곳이 어느 날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풀밭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다양한 수종들이 생기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벌레도 생기고 새들도 오게 되고 동물도 오게 되고, 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인간이 개입해서 풀과 나무를 베어내고 이제 농토를 만듭니다. 밭을 만들든 논을 만들든 과수원을 만들든 이제 그런 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거기에 어떤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짓을 수도 있고, 이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변용되어 오듯이 도시가 가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초기에는 그냥 맨 땅이었던 것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주거지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주거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집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의 지층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특정 지역의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이쪽대로의 어떤 그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저쪽은 나름의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네를 갔을 때 한쪽은 상업 공간이면은 한쪽은 뭐 학교나 이런 교육 공간, 한쪽은 주점이라든지 이런 유흥 공간, 이렇게 한쪽은 자연 녹지라든지 공원이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보면 인간의 어떤 삶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생활의 어떤 습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변해가겠죠.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 이 패션 거리다 어느 날 갑자기 패션이 확 들어선 것이 아니고 한두 집이 되다 보니까 주변이 형성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를 가만히 보면 그게 있어요. 자금자금한 5평, 10평 정도의 샵들은 어느 정도 견디는데 된다 싶어서 누군가가 비용을 들여서 백화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형 쇼핑몰 개념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연 발생과 자연 소멸이라는 이게 어떤 생태적인 어떤 이 환경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도 거의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형태나 전시의 이미지를 보셨을 때 네. 이게 그 역사적인 기록이랑 어떤 측면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론적 예술, 교과서적 예술. 야, 아니 역사라는 것을 어떤 이론적 교과서적인 측면도 있지만서도 역사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그 자체가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문화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류를 한다는 측면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예술이 되는 것은 문화가 독특하게 뛰어남으로써 하나의 예술로 갑니다. 이 예술은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들을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발견한다든지. 그러니까 문화는 보편적인 재발견이라 그러면은 예술은 그중에서 뛰어난 특별한 재발견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는 측면이 크지만 예술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을 주는 관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문화는 이 우리가 TV 연속극처럼 누구나 같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예술은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어떤 이 자극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동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뭐랄까요,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본 어떤 특정 요소들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들이 문화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라고 하듯이 거기에는 뭐 사람을 비롯해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는 각도를 펼쳐줄 수 있다. 뭐 그래서 저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 어떤 흐름을 그 뭐랄까 조금 자극을 주면서 편견을 깨는 이런 역할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시도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산을 선생님도 이제 기록을 하셨고 저는 부산을 예술로서 이제 기록을 네. 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 이런 기록을 하는 목적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박물관은 어떤 물건을 이제 소멸될 것들을 안에 들여다 놓고 보여주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박물관은 예전하고 틀립니다. 가지고 소장되어 있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지금 부여박물관에 가면은 백제금동 대학로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건물 하나를 새로 지었답니다. 그 백제금동 대학로 하나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진열되어 있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닌 그 가운데서 아주 이 특정 시대의 독특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국보 중의 국보라 그러죠.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기서 느끼는 교감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 개 중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석굴암 대불이라든지 뭐 이 금동 방가사유상이라든지 금동 대학로라든지 신라의 왕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하나의 진열된 전시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성 이라든지 역사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랄까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감의 한 분야로까지 뛰어넘어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예술이라든지 역사와 예술이 서로 만나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어느 시대의 사진이다, 어느 시대의 지도다, 아 그때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도와 사진이 겹쳐지면서 그 시대를 재현해낼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시대에 대해서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 소장님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수집을 되게 네.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혹시나 괜찮으시면 뭐 그 부산을 뭐 이렇게 딱 상징하는 혹은 제 전시와 조금 어울릴 만한 그런 뭐 혹시 부산을 상징하는 사진이라던가 혹은 그런 뭐 오브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대부분 역사적 관점에서의 이제 봐왔고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성화시키겠냐는 그런 거인데 이제 약간 이게 이제 과학 이 뭐랄까요 그게
이 조금 기술과 정비를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오늘날 그거를 AI로 뭐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포토샵을 한다든지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시절의 어떤 모습들을 구현해내고 재현해내는 데만 제가 썼지 어떻게 이것을 예술하고의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변형한다 이 생각은 아직 못 해봤네요. 혹시 그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주전자나 뭐 예. 그 부산에서 뭔가 특수하게 뭔가 이제 그걸 수집하셨던 그 오브제나 사진 같은 거 안 가지고 계시나요? 뭐 이제 있다면은 이제 사진 경우에는 매립되기 전에 부산의 옛 모습들 해안들 어땠는가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물품 가운데서는 이제 조선 시대에 부산에 부산요가 있었어요. 부산요. 예, 도자기 만드는 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입학다반이라 그래서 일본 왕실에까지 이 전달되었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도자기를 몇 점을 가지고 있죠. 혹시 나중에 요 인터뷰 끝나고 네. 예, 영상 좀 예, 담아가도 예, 예,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때 저번 인터뷰와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걸 선생님 인터뷰를 가지고 또 계속 작품을 만들 건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인터뷰 혹은 사진 작품, 뭐 조형 작품 이런 것들이 추후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오는 기준에서 50년 뒤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부산 역사에서 가치가 어느 정도 지니게 될까요? 잠깐만.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영상이나 사진은 기록 문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역사 공유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장소가 다르면 시대가 같아도 장소가 다르면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 5월 역사적인 어떤 날짜는 같아요. 하지만 그때 광주에 있었던 사람과 부산에 있던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이 1차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2차, 3차적인 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어떤 관점이 달라지겠지만 그 시대를 재건하는 1차적 관점이 사진과 영상이다. 이렇게. 좀 드시겠습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예. 지금 괜찮으세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이나 그러니까 조각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50년 정도 뒤에는 이 작업물들이 부산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예술품이 기록으로 남겨졌을 때의 뭐 의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 로댕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펜션트 반 고흐의 작품들 이래 볼 때에 일단은 시대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면서 아 잘했구나. 그 당시에 그런 특징이 있었구나. 이 정도에 끝나지만서도 영상과 사진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역사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 우리가 50년 전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어떤 복장이라든지 주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환경이라든지 도시 모습이 이제 다르듯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일단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와 장소라는 게 또 구분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서 문화를 느낀 것을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1980년 5월에 광주에 살았던 사람과 그 시기에 부산에 살았던 사람이 역사와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광주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 들은 사람이 같은 나이지만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활동 자체가 이 시점에서 만든 것이 50년 뒤에 갔을 때도 같은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자료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현재의 이 도시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상황을
예술의 관점에서 다르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50년대에 보면 그때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는 이런 자극적 요소도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지역 소멸을 만약에 막을 수가 없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라짐 이거는 그러면 소장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록을 해야 할까요? 지역 소멸은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걸 단순히 소멸로만 볼 것인가 변화의 어떤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걸 이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 소멸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면은 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수작업만 하다가 어느 날 공구라는 게 들어옵니다. 공구로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기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AI나 로봇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명이 하던 일을 500명이 하던 일이 되고 500명이 하던 일을 300명이 하게 되고 300명이 하던 걸 100명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변화를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변화에 따라가야 되느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니까 노동자들이 반대를 해요. 물론 노동자들 현재 입장에서는 반대가 맞겠죠. 직업을 잃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 회사와의 타협 속에서 이 기간을 3년이면 3년을 두고 노동자들도 떠날 사람 떠나고 그걸 새롭게 배워서 그걸 활용할 사람들은 활용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관점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4만이 채 안 돼요. 동구도 역시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서동구 한 사람, 중구 같은 거는 중영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지역을 살리려면 만약에 중구와 동구를 합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지금은 이제 개별구로 돼 있으면은 각 구별로 나름대로 따로이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두 개가 합치게 되면은 통합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효율성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특정 이제 중구는 만약에 상업과 예를 들어 시장 공간으로 만든다면은 동구는 그 또 다른 어떤 관광과 주거 관점으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나가는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도 시도 통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부산의 젊은 세대에게 혹시나 바라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어느 시대든지 어른들은 그랬다잖아요. 3000년 전에도 어른들이 요새 젊은 것들 못 쓰겠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관점은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사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관점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보존할 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너무 바삐 살아오다 보니까 보존해야 될 걸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온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나 문화나 예술을 어떤 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 뭐랄까요 어떤 생산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은 과거의 관광은 삼거리 문화였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갔어요. 그러던 것이 8, 90년대 들어서서 이야기거리라는 스토리텔링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 뭐랄까요 추억거리,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미가 되졌고 지금 와서는 뭐가 쉴거리, 여기서 온 김에 숙박을 하고 되는데 숙박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삼거리 문화였다면 사거리, 오거리, 육거리 문화로 이렇게 변용돼 가는 과정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는 없지만 먹을거리와 이야기거리만 있어도 사람이 오거든요. 관광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 가듯이 그러한 어떤 다변화돼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뒤처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79년 부마항쟁에서 물론 이제 그 앞에 60년대 4.19도 있었지만 이 시대 변용기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그랄까 역행되는 것들을 막아왔던 이러한 어떤 이 과감한 어떤 이 자기 희생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요즘 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하면은 이래 이 뭐랄까 자기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보다는 교류와 변화에 대한 어떤 함께 대처해 나가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원생들을 몇 번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학문을 나누면서 너는 그 분야야, 나는 이 분야인데 너가 하는 분야에 내게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보편화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쟤가 내 걸 뭘 훔쳐보지 않나? 쟤는 뭐 하고 있지? 한번 훔쳐볼까? 이런 식으로 서로 벽을 쌓으면서 자기 것만을 챙겨가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번져가는 게 이제 그 학계에도 있다 이러는데 서로가 교류를 함으로써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죠. 그게 저 입장입니다. 역사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예술을 사회적인 현상을 이렇게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어떤 면에서 그 자체만으로 기록이라든지 보존이라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역동성을 제공하는 힘이 가장 큰 게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와 예술이 같이 겹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특정 시기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화 작품으로 남긴 사람들 때문에 그 작품을 예술적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상을 그 예술을 통해서 다시 이 재조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이제 한강 작가의 소설 자체가 다시 어떤 관점에서 문학적 관점에서 어떤 뛰어난 어떤 집필력, 표현력, 문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람들이 다시금 뭐랄까요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재조명해주는 그런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평면이든 글이든 아니면 입체되든 영상이든 어떤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그것을 재현해주는 면서 단순히 구현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구현 같으면 영상으로 기록으로만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의 어떤 차이라는 게 그 속에서 나타나다 보면은 그 역사성들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재조명시켜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 부산의 이제 근대 사료들을 소장님께서 연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끝까지 보존하고 싶은 부산의 뭐 무슨 장면이라든가 그런 기록이 만약에 있다면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이제 일단 특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원판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일반 사진처럼 여러 장이 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뭐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오래된 것은 80년에서 70년 가까운 곳은 3, 40년 전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언제 뭐 공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이제 저도 수집가로서의 비용을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에 그거는 이제 받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올린 사진이 거의 5,000컷 정도 됩니다. 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지역 풍경들을 올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근대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여 점 되는데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다양한 연구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왜 또 그런 생각하면은 사료를 수집하는 거 한 점 한 점 모으는 것은 하나의 점이라고 치면은 어떤 일정 방향으로 수집하면 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쪽 방향으로 하다가 연관된 것들을 수집하다 보면은 이게 평면이 되져요. 그러니까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다시 입체화되져 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부산이 계속 막 소멸 뭐 이런 인구 이동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거에 뭐 그런 사례가 만약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 주시고 혹시나 그런 위기를 맞이했으나 이게 뭐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재탄생된 뭐 공간의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충무동에 가면은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과거에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거의 한 4, 5천 명이 거기 살아서 1,000가구 이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매립을 하고 공동원 시장을 만들고 새벽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그러면서 괴정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시금 재개발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지역 소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의 공간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삼복도로가 5, 60년대에는 도로가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주거가 좋다 이래가지고 뾰족하게 살다시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는 자가용 될 때도 없고 교통 불편하고 교육하기 힘들고 뭐 문화와 뭐 좀 그 가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15분 도시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이제 지역에도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자꾸 넣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주감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주거 문화를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것을 재개발 내지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개인주택에 조그만한 마당이라도 가지고 화분이라도 키우고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대학과 같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자, 중구의 영주동의 특정지구 어제 갔다 오셨다는 시민아파트 이 공간들을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그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 네 곳에다가 공모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무작정 뭐 선발됐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참여자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사례를 하고 만약에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례를 또 하고 이것을 한 3, 4년만 모으면은 아마 어느 전문 건축가 못지않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이것을 부산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LH에 맡겨서 뭐 자기네 그 시기의 어떤 전문가들의 관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모으다 보면은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실험 의식들을 지금부터 좀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특정 공간에 집이 100채가 있으면은 아, 여기는 한 6, 70세대가 살았을 경우에 가장 쾌적한 곳이 되겠다 싶으면은 이 사람들을 솎아내고 딴 데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빈집들을 어떻게든 있는 집들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정주감을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면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괜찮네? 그런 데서 살아봐야 되겠다. 아파트 살아보니까 깝깝하던데 저기 가면은 조금 이 사람과의 교류가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지역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재발전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맙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저희가 이제 서구, 동구, 영도구 그리고 장전도 팩션거리 지금 거기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이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나중에 저희 지금 미래 세대에 이런 공간들이 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게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제조업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수작업 때문에 약 1000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구가 들어오고 기계가 돼가고 로봇화가 돼가면서 100명이 이 공장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뭔가 사람이 있다 보면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 장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빠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초기에는 이쪽 계열이 됐으면 나중에 적어도 변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바다에 밀물대와 설물대는 바다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밀물과 설물이 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생태계가 기수지역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쪽에 그것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일시적인 변화이지 영구히 죽지는 않는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포가 100개가 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패션과 관련한 점포가 100개가 있던 것들이 나중에는 뭐 주점도 한 10개 들어오고 뭐 다른 것도 들어오고 이래 가면서 100개가 그대로 공존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점포는 30개가 남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유지가 되지고 나머지 70개는 점포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바뀌면서 도시를 지켜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인터넷 시대가 오래됐고 그다음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뭐 AI를 통해서 활용되는 이것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꾸준히 지켜보는 눈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지켜내야 돼. 이런 폐쇄적 고집을 가지면 같이 못 산다는 거죠. 역사학자 시선에서 바라볼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삼포지향이라 그래서 산강 바다가 있는 지역이 사람 살기 좋다고 그래요. 근데 부산은 산강 바다 외에 뭐가 있죠? 해수욕장 있죠, 온천 있죠, 어린데라는 호수도 있죠. 그럼 육포지향이에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부산은 교통편이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다 갈 수 있는 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자연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교통편적인 측면, 그리고 기온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조금 따뜻한 곳에 속하다 보니까 쾌적한 걸 또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 부산은 또 그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5분 이내에 산을 갈 수 있거나 바다를 갈 수 있거나 강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도시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나 있을까?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보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게 있으냐면 10년 전에 일본에서 오신 60대 후반에 70대 되는 그 전 세계의 어떤 이 산들을 다니시는 이 노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금정산을 안내를 하게 됐는데 범어사를 통해서 금정산을 갔다가 나중에 내려오기를 온천으로 내려왔어요. 감동을 하는 게 뭐냐니까 대도시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는 건 경우는 전 세계를 다녀봐도 드물었다는 거고, 두 번째 산에 들어간 입구에 훌륭한 절들이 이래 있는 것. 게다가 특히 범어사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면은 이 건물이 지난 세월 수백 년 동안 태풍이 어떻게 견뎠지 하는 건축과학적 측면에서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문에 들어갈 때 몰랐는데 측면에서 보라고 하니까 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정산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시가지 풍경을 보고는 이 대도시에 이렇게 멋진 산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감탄한 게 온천을 보고 놀란 거예요. 산을 그렇게 둘러고 피로에 젖을 만한데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내려오니까 시장이 있는데 먹을거리들을 잡다하게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주변이 지금 소멸돼 가는데 나는 여기만 볼 게 아니라 부산대학교를 통해서 금정산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부산대학교 쪽으로 내릴 수 있는 이 교통편이라든지 이 사람들 내려왔을 때 그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도 또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산대 주변은 온천장과 가까워요. 그럼 온천장에 있는 온천수를 그까지 끌고 오는 데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금정산을 갔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것도 보고, 만약에 거기다가 온천 욕장을 하나 좀 만들어서 피로도 풀고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먹거리들도 같이 겸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이 과거에는 젊은이들의 문화였다면은 중장년들의 어떤 또 그 어떤 것을 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부산의 미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창원을 그 경남도청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은 창원은 제조업과 주거를 탁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도로 사이로 이쪽은 제조업, 이쪽은 주거 공간. 그러면서 이제 마창진이 합쳐지면서 그 휴가라든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부산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일단은 특정 지역은 어떤 면에서 상업 공간으로서의 어떤 활용성. 예를 들면 중구에 보면은 자갈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 뭐 이런 대형 시장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광복동도 패션 문화도 무시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동이라는 어떤 상업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메가마켓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테라마켓 개념으로 보는 거죠. 각 시장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이 각 층마다 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테라마켓 개념으로 보면서 이쪽 공간은 이쪽의 특화, 저쪽 공간은 저쪽의 특화, 이거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갈시장은 너는 수산물만 하니까 수산물 그만 하고 뭐 누구끼리 잘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중구라는 한 전체의 테라마켓 개념에서 저거를 어떻게 이쪽 시장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을까. 백화점의 운영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어떤 층에 무엇을 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을 둘러보면서 먹을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또 쇼핑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구조 공간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도 그렇게 변형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복도로 같은 경우에도 주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떻게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은 전망이나 뷰 좋은 쪽에 누군가가
살고 싶어하는 그쪽에 맞게끔 주거 공간을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뭐랄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잘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 뭐랄까 지역을 통합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구 따로 서구 따로 동구 따로가 아니라 중서동구가 같이 하면서 서로 어떤 지역을 특화된 것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교류를 해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왜 통합을 반대하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이 통합하게 되면 승진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네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그럼 10년 후에 하면 괜찮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왜냐하면 통합하는 즉시 공무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공무원적 관점인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좀 깨고 깨어서 이 뭐랄까 시민적 관점, 전체 부산이라는 전체적 관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의 부산의 위치적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소장님이 생각하는 부산의 현재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딱 한 문장. 좀 정돈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어지러워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지금 부산역 앞에 있는 G7인가 뭐 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 때문에 삼북도에서 바다를 보는 조망을 그 건물 하나가 다 내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을 허용해 줬느냐. 상강 바다는 공유물이잖아요. 같이 봐야 되는데 특정 업체의 아파트들이 군집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좀 정돈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공감. 너무 공감. 부산이 낭만이 다 사라졌어. 자, 이런 걸 한번 또 봅시다. 지금 부산대가 소멸돼 간다, 상권이 소멸돼 간다 이러는데 광안리를 우리가 딱 한번 봅시다. 광안리는 사실 80년대에 고등학생들의 성지였습니다. 밤새도록 놀 수 있고 해운대는 비싸서 못 갔지만 광안리는 안 비쌌거든요. 밤새도록 백사장에서 놀고 뛰고 이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쭉 보면은 68년에 조선방직이 있던 조방합 일대를 정비를 합니다. 조선방직을 문 닫고 그 일대를 상업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제 이때에 제일 먼저 눈 뜬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뭘 했냐 예식장을 만들었어요. 자, 부산시장 자유시장이라는 쇼핑센터가 대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지에서 예식을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자, 예식이 끝나면 어떻게 되면 신랑이든 신부 우인들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부산에서는 회를 대접하면 최고로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는 거기서 비행기 타러 김해를 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송도를 안 가고 그 당시에는 남천동으로 갔어요. 남천동에 해안에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천동에 갔다가 이제 신랑 신부는 보내고 그다음 우인들이 거기서 남천동에서 가까운 광안리 바닷가를 본 거죠. 내륙에서 온 사람들은 그 해수욕장을 보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마음이 텄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80년대에 밀락동 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밀락 어촌계가 변해요. 수영강 하구에 있던 것이 밀락동으로 빠져나오면서 한 5번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남천동이 이 소위 그 삼익 아파트 때문에 거기가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횟집들이 밀락동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80년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밀락동에는 그 당시에 횟집들이 그다지 안 비싸서 고급이 아니고 쉽게 먹고 그다음에 뭐 초장 횟집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밀락동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원들이 가져온 걸 소위 다라에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횟집에 가면 초장만 사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거를 보고 자랐던 고등학생들이 3, 40년이 지나고 성년이 된 거예요. 자기가 놀았던 지역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관광지가 돼 있고 문화지역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이 온다는 건 뭐예요? 소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상업적으로 유지가 되지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광안리를 키우는 힘입니다. 현대는 왜 안 그러느냐? 거기는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급이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서민적이다. 그리고 광안리에서 밀락동으로 이어지는 이쪽이 골목골목이 다른 좀 특징들이 좀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다르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가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서면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80년대 번성기의 서면이 지금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 20, 30대들이 지금 60, 70대 돼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학도 상권도 그렇게 상권은 변할지언정 소멸은 되지 않을 거다. 왜? 그 시절의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과거에는 근데 사실 광안리 해운대보다 송도가 더 활발하잖아요. 활발했는데 송도는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게 골목이 다양하다는 것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부산 데파트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럼 부평동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버스 두 코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동안에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소위 뭐 젊은이들 말 맞다는 아이쇼핑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관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광복동의 큰 길은 10,000원짜리 이상 돼야 물건을 10,000원, 100,000원 돼야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국시장 쪽으로 들어오면은 5,000원, 1,000원짜리 물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부평시장으로 연결돼 가면은 먹을거리라든지 장볼거리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거기서 이 각자 역할을 하느냐. 마치 바다라든지 산의 생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 예를 들면은 대각사 뒷길에 가면은 액세서리 골목이 있습니다. 좌판이죠. 근데 양쪽으로는 다 가게들이 있어요. 이게 공존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액세서리 좌판이 없으면요, 양쪽 가게에 사람이 안 가요. 액세서리 사러 1,000원짜리 사러 왔던 사람들이 옆에 세금을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런 어떤 공존을 생각해야지 저런 어떤 이 뭐랄까 포장마차라든지 뭐 저런 것들이 우리 상권을 위협한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 뭐 이 포장마차가 가격만 높고 어떤 면에서 뭐 그 지역을 이 뭐랄까 이미지를 흐린다. 이래가 없애버린 경우가 있어요. 죽어요, 바로. 예를 들면 라발스 호텔이라고 지금 영도에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호텔을 과거에 저기는 사창가 끄트머리고 뭐 공업지역이고 냄새 나는데 저거 왜 호텔을 짓지? 호텔을 지은 사람 입장은 달랐어요. 최소 50년간 자기네들 호텔 주변에 호텔을 막을 만한 대형 건물이 안 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롯데는 서겠죠. 롯데 하나뿐이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땅값이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도다리라고 하는 부산대교라고 하는 인근에 어떤 역사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옆에 보면은 야간에 하는 포장마차가 한 30,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그 포장마차를 없앴으면 그 라발스 호텔에 왔던 사람들의 밤 문화는 쓸쓸했을 거예요. 그냥 유리창 너머로 보는 걸로 그쳤지만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들로 인해서 부산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었던 어떤 이 뭐랄까요, 어떤 부산의 미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포장마차 때문에 주변 골목이 다 사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없는 만큼 골목에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뭘 하느냐, 사람들의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대각사 뒤에 있는 액세서리 골목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생태계들을 각자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느냐가 다 함께 산다. 그래서 소멸보다는 변화라는 단계의 관점에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삼복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떠난다, 안 올 거다가 아니라 다시 오게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스테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예요. 기본적으로 주차 공간만 있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집중화시키지 못했느냐는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 가려다가 그냥 살고 있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거시적으로 표현한지 모르지만 용인의 반도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를 어떻게 할 건가. 아직은 아니다. 용인 반도체 공장은 3, 40년 뒤에다. 그걸 본다면은 그때까지 주민들이 수기해서 그럼 전력은 작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복도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이동의 불편들을 어떻게 이제 시간을 두면서 어떤 이 뭐랄까 그 구의 입장이 아니라 시라든지 국가적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기가 좀 필요하다. 마치 선생님이 역사를 가지고
영상이라는 예술을 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